거기 보안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어떻게 2조 원어치나 털 수가 있어요? 이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사실 우리들한테 다 충격을 준 것처럼 해커들도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던 그냥 이건 해킹 안 당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당했기 때문에 좀 저도 관심 있게 도대체 어떻게 털었을까 하고 저도 찾아보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걸 이해하려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암호화폐를 자금을 보관하는 데는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네. 근데 이 암호화폐 지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핫 월렛, 두 번째는 콜드 월렛. 핫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지갑이고 콜드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핫 월렛, 콜드 월렛 이렇게만 들으면 어떤 게 더 안전해 보이나요? 콜드. 그렇죠, 콜드죠. 네. 근데 이제 안전하게 콜드만 다 자금을 묶어두면 좋겠지만 거래소에서는 이제 또 돈이 돌아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핫 월렛에다가 일정 자금을 모아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금이 부족해지면 콜드 월렛에서 빼서 다시 넣어야 되고 그런데 바로 북한 해커들은 이 과정을 노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렸냐? 콜드 월렛에서 이 핫 월렛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문서를 위조를 한 거예요. 원래 계약서 위에다가 가짜 계약서를 위에 붙인 상태로 주고 늘 하던 일이구나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서명을 하는데 이제 딱 도장을 찍고 보니까 사실 그 화면은 조작된 화면이었고 화면이. 그 내부 코드를 보니까 엄청 섬뜩한 메시지가 들어 있었던 거죠. 뭐라고요? 이 콜드 월렛의 소유권을 해커에게 넘긴다라는 계약서였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네요. 은행 창구에서 이제 돈을 받아다가 우리가 ATM 기기에 이렇게 수송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돈 받아서 뭐 명동에 새로 개설된 ATM 기기에다 넣을 겁니다라고 해서 이제 서류를 보고 줬는데 그 수송을 하러 오신 분이 원래 정식 수송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위조된 서류를 가져와서 은행 창고에 있던 돈만 그냥 가지고 사라져버린 케이스가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추적이 될 수 있느냐? 네. 사실 이게 암호화폐 특징상 이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는 건 누구나 다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직접 보면은 이 앞에 화면을 제가 준비해 놨거든요. 지금 이게 실제 거래 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from 바이비트에서 to 이거 바이비트 익스플로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익스플로이터가 해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커에게 지금 인출된 금액이 보면은 거의 40만 개가 지금 이더리움이 빠져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2조 원인 거예요? 가까이 2조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해커가 이게 뭐 내가 했다 뭐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나 적어놓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이거를 북한이 했다라는 걸 어떻게 이게 확정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종민동무 아주 그냥 말을 아주 굉장히 잘했습니다. 거래량은 투명하게 드러나지만 해킹은 흔적과 자백이 없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수사에서는 침투 방식과 자금 흐름을 가지고 이게 해킹의 지문이다, DNA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지 네. 확실하게 물증을 잡은 상태는 아닌 겁니다. 아하. 이번 사건이 라자루스가 과거에 해킹에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수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도 간단하게 설명하셨지만 지갑 주소군이라는 게 이제 떠요. 과거에 2022년에 했던 작업이라든지 네. 그 범죄와 같은 지갑 주소군을 썼기 때문에 아마도 라자루스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네. 또 FBI는 뭐라고 그랬냐면 탈취된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비정상적인데 분산시켜가지고 벌떼처럼 움직이는 이것 또한 라자루스의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북한 해커 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네. 요즘 사회공학적인 기술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트레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라자루스의 전매 특허인데 해킹이라기보다는 이것을 표적 침투라고 얘기를 해요. 전술적으로는 사이버 잠복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막 머리가 좋고 기술이 좋아갖고 호다닥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수개월 동안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실수가 없나, 집 좀 안 비우나, 대충 딴 데 안 쳐다보나. 그러다가 취약점을 찾아서 시스템 내부로 들어갈 만한 틈을 찾고 나면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북한 해커들이 내부 개발자, 외주 인력으로 위장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를 탈취해낸 후에 결정적인 시점에 공격을 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몇 시간 며칠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거기서 그냥 버티고 보면서 한순간 틈만 보여라.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해킹 공격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다시피 굉장히 끈질기고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킹을 해서 이제 해킹 공격을 할 때 시간, 뭐 공간, 돈, 인력 이런 것들을 다 집중 투하해가지고 1년 남짓한 그 기간 동안 계속 한 곳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허점이 생긴다 할 때 이걸 공격하는 그런 수법이거든요. 이게 북한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런 든든한 뒷배가 없어가지고는 이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대표적인 사례로 2016년 이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그 공격했던 그런 탈취 사건이 있습니다. 지독하다니까. 독한 것들이야. 상대적으로 취약하겠죠. 보안이나 여러 가지. 음. 670억 원어치예요. 야, 1년을 기다리고 600억을 해킹했으면 연봉이 600억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이 진짜 소름 돋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 범죄자인 해커들은 이렇게 오래 못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동안 한 달 수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어차피 1년 동안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어차피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먹을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인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해커들 같은 경우는 똑똑 두드려보고 해킹 될 것 같다. 그러면 해킹을 하고 그게 아니면 빠른 판단을 합니다. 그냥 관둬버려요. 저버려요. 네. 근데 이제 똑똑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분석을 하고 공격을 시도하는 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는 APT 공격이다라고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APT는 Advanced Persistent Threat이라는 이제 약자인데요. 아파트가 아니구나. 진보된 그리고 지속적인 위협이다. 그래서 일반 해커들이랑 다르게 얘네들은 되게 끈질기고 될 때까지 하더라. 그래서 이 APT 공격이라고 분류를 하면서 특히 이 그룹에 묶이는 게 대표적인 게 북한의 라자루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이 흥미로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블랙요원 명단 통째로 북한에 유출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정보사에서 극비리에 아까 콜드월렛이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인터넷이 다 끊겨 있는 내부 인트라넷에 보관하던 블랙요원 명단이 도대체 어떻게 북한까지 유출됐지 처음에 우리 해킹 의심했었어. 말도 안 되죠. 근데 해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단절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정보 당국이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아 이게 온라인으로 해킹한 수법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했구나 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화이트 맞아요. 해커들을 동원해서 북한이 위장하고 있는 중국 내에 있는 업체들을 다 뒤진 거예요. 우리 해커들이. 북한 업체들을 다 해킹을 해보니까 한 위장 업체에서 우리 블랙요원 명단이 발견됐는데 그 블랙요원 명단을 갖다 넘긴 우리 정보사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때 잡아낸 것도 이 같은 화이트 해커의 방법이었는데 군무원 사건이었죠. 이토록 북한은 전통적인 어떤 사람의 취약성을 노려서 디지털 암호화돼 있는 방어벽을 뚫고 가는 거죠. 이 뭐 프로그램을 잘 짜고 발상력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 뭐 그냥 프로그램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사회공학적 기법을 가지고 어떻게 꽉 막혀 있는 보완되어 있는 서버를 뚫을 것인가 심리전까지도 요소까지도 다 배워주는 거예요. 아니 컴퓨터 이거 해킹하는데 심리전까지 들어가네. 사실 이 해킹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검은색 화면에 뭐 초록색 글씨, 흰색 글씨가 막 와라락 나는 뭐 다 똑같은 해킹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해킹에도 장르가 굉장히 많거든요. 분야가 예를 들어서 웹 해킹, 모바일 해킹, 뭐 시스템 해킹 쭈루룩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해커들, 특히 이제 범죄자 해커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사회공학 기법, 영어로 하면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보안 시스템이나 요새는 보안이 많이 올라가서 웬만한 서버 앞에는 보안 장비도 있고 컴퓨터 안에 이제 보안 프로그램도 막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뚫기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가성비로 보면 사람을 속이면 사람이 그 보안 프로그램을 끕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해킹 당한 사례들을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는데 악성 코드예요. 근데 그 메모장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설치하려면 백신을 끄고 실행하세요.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요 한마디만 쓰면 사람들이 백신, 그 튼튼한 좋은 솔루션들도 다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공학 기법을 이용하면 사실 그렇게 고도화된 공격도 필요 없고 가성비적으로 효율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죠. 꺼야 그게 설치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야 악성 코드가 돌아가니까. 제가 취재한 북한 해커 피해 사례는 더 흥미로운데 아까 뭐 이제 심리전 기술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으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로맨. 예, 그러니까 로맨스 스캠을 이용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실제 북한이 여성으로 가장을 해서 이 뭐 군 관련자 혹은 보안 관련자 혹은 정보 관련자에게 접근을 해서 로맨스 스캠 기법을 통해서 사랑에 빠지게 하고서 날 위해 뭘 하나 가져다 줄 수 있어라는 기법으로 포섭을 해서 해킹까지 이어진 사례도 제가 취재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심리전 기술을 해킹을 위해서 북한이 다 쓰고 있다고 봐도 돼요. 김은광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초부터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제가 참 많은 대학 이만갑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함흥컴퓨터기술대학 의사 선생님 처음 들어봅니다. 예. 이게 김종일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수재 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강화할 때 대한 그런 지시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돼서 매 도마다 한 개씩 그 일거둥중학교라고 생겨났어요. 이 일거둥중학교가 생겨나면서 동시에 또 이제 평양과 함흥에 각각 그러니까 두 군데죠. 거기에 컴퓨터 기술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대학을 건설했습니다. 아니 딱 두 개를 세웠다면 평양은 이제 수도라서 좀 이해가 가는데 함흥은 왜 선정된 거예요? 그거 이제 함흥하면 막 함흥냉면만 떠올리죠. 사실은 함흥이 엄청난 공업지대예요. 그리고 저기에 이제 뭐 이 컴퓨터 대학만 나와서 그렇지 사실 저기에 국가과학원도 있고요. 김책공대나 이런 데서 나오신 정말 그 핵 물리학자들 또 생화학 무기 만드는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흥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식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제일 먼저 그 인재였던 교수님들이 나쁜 쪽으로 빠진 게 그 얼음이라고 하는 삥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약대가 거기. 거기가 거기예요. 그래서 거기가 네 함흥이 우리가 함흥냉면만 떠올려서 그렇지 굉장히 기술자들 그 IT 기술자들 화학 기술자들 물리학자들 많이 내려가 있는 아주 그 북한이 제가 아끼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함흥 컴퓨터 대학은 그야말로 사이버 전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원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종찰총국 산하에 있는 해커 부대로 이제 차출이 돼서 전문 해커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일부 사람들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군수공업 분야에서 아주 그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데 아주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차출이 돼서 뽑혀갑니다. 최첨단의 기술과 마약을 같은 곳에서 제조하고 있다는 게 참. 자, 어떻습니까? 김정일의 지시로 만든 대학이니까 그 선발한 학생들도 굉장히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학생들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뭐 전국적으로 이 영재라고 하는 애들은 이게 여기에 뭐 잔빛이라는 이야기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빛을 싹싹 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받을 때 다양한 시험을 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 진리를 든다면 이 기억력 테스트를 위해서
15개의 숫자와 문자들이 이제 무작위로 패턴을 펼쳐놓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보고 3초 만에 이제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 넣었던 순서와 그 패턴을 그대로 맞춰야 돼요. 15개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실제 해보면 아니에요. 이 패턴만 보는 게 아니라 위치까지 하다 보니까 그리고 왜 기억력을 이렇게 중시하냐면 우리 그 전문가님도 계시지만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일 초기에 짤 때는 지금처럼 영어나 또 한글을 섞어서 쓴 게 아니었어요. 컴퓨터가 알 수 있는 건 1과 0밖에 몰라요. 그 기계라고 하는데 그 컴퓨터가 알 수 있는 명령어가 한 5천 개 정도 되거든요. 그걸 달달달 다 외워요. 네, 사람이? 예. 그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팽팽 도는 애들을 가져다가 해커로 만들어요. 근데 그 실력이 전 세계에서 입증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미국에서 열린 해킹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1,700명이 참가한 국제 해킹 대회였는데 거기 1등이 800점 만점을 받은 북한 김책공대 대학생이 1위를 차지했어요. 자, 그럼 퀴즈. 2위는 어느 나라 국가의 대학생이 차지했을까요? 대한민국. 우리나라겠지. 아까 잠깐 이렇게 시상대 보니까 중국 국기 보이는 것 같던데. 오성훈. 진짜요? 2위는 김일성대를 나온 북한. 또 북한이에요? 자, 그럼 1, 2위? 좋아. 3위는? 와 이런 김책, 김일성 다 나왔잖아요. 한국이지 않나? 저기 함은 컴퓨터 대학교. 3위와 4위도 김책공대 학생들이 아, 큰일이다. 네, 싹쓸이를 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1, 2, 3, 4위를 북한이 싹쓸이 했다라는 건 반가운 소식이 아니에요. 해킹 능력과 관해서는 앞으로도 북한이 전 세계에서 두각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북한에서는 해커들이 아주 국가로부터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뭐나 하면 평양시 대동강 구역에 문수거리라고 있습니다. 이 문수거리에 이 해커들을 위한 아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나갈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가는 게 굉장히 호랍니다. 영리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가도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런 서비스를 받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열차에 타도 이 사람들을 위한 우대 칸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해외 발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해커로 활동할 때에는 해킹을 통해서 번 많은 상당수의 자금을 물론 당에다 상납하는 자금으로 바치지만 바치고 나머지 돈은 인센티브로 자기가 가져요. 하다 나니까 체류비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야 탈북을 안 하지. 예, 그래야 탈북을 또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귀국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예, 거기서 턴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혜택으로 보는 게 또 뭐냐면 본인들이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5년 내지 10년 동안 계속 그 연장을 하면서 거기에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지금 현재 뭐 돈을 해킹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서 지금 상납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본인이 도입 같다고 하게 되면 안 돼라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제 받는 혜택도 좀 짭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MZ세대들이 제일 그 로망으로 그러니까 제일 바라보는 그 직업이 바로 해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출신 성분이 좀 나쁘다고 할지라도 해외에 나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그런 혜택들이 자기한테 차려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 뭐 출신 성분 보면서 뭐 나가는 그 조항이 까다로운 외교관보다는 이 해커를 택하는 편이 범위가 넓으니까 좋죠. 사실 이 북한 해커는 이제 암흑 속에서 이제 활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대담하게 해외 그 기업의 취업까지 나선다고 하는데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Hello, I'm Nomura from Japan. I'm senior full-stack web and mobile application developer with 7 years of experience. I have developed my communication skills from working directly with senior managers, which means I am well prepared to work on required position remotely.
같은 사람인데 지금 계속 다른 거예요. 주소가. 여러 가지 프로필이 있구나. 지금 전 세계 최고의 IT 국가는 뭐 우리나라도 뛰어나지만 당연히 미국이에요. 미국 가운데서도 어디냐?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이거든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IT 기업은 정말 전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 다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2022년도 경에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IT 업체에 FBI가 전화를 합니다. 뚜루룩 큰일 났다고. 지금 아무개 그 연구원이 있지 않느냐? 내가 고향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 북한 공작원이라고. 그럼 사장이 깜짝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FBI한테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소리 하냐고. 정규 절차, 고용 절차 다 거친 중국 출신 엔지니어다. 아니라고 다 지금 그 이력서고 뭐 다 조작해가지고 지금 그 가짜 취업을 한 북한 공작원이다. 이러면 정말 그때는 FBI 말을 듣고 사장님이 I'm sorry 하고 깜짝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실력은 굉장히 좋았는데 해고하려니까 정말 아깝다 할 정도로 북한 해커들의 실력이 뛰어났다 이거죠. 실력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장이 아쉬웠잖아요. 그러니까 특혜가 많다 보니까 인재들이 몰리고 또 이 사람들한테는 돈을 국가에서 뜯는 것도 덜 뜯고 얘가 갖게 해줘. 이러다 보니까 좋은 이 인재들이 많다는 거예요. 해커 출신을요, 이만갑 지금 14년 넘어갔는데 처음 봬요, 거의. 북한에서 뭐 그렇게 위험하게 탈북할 때고 총 빗발이 날아치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을 거칠 필요도 없고 거기서 뭐 벌어먹고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뭐 북한 사이버 부대 우리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뭘 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간헐적으로 이게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전혀 연결이 안 될 때도 있고 제가 그 파악한 데에 의하면 점점 여기 사이버 부대의 그 관계자들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좋아지는 거죠. 그 사이버 부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부대 하나 있다 이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어떤 전문화된 부대로 더 발족하고 분화됩니다. 그게 이제 180부대라고 하는 거 있고 91부대가 있는데 세 개죠. 121, 180부대, 91부대. 180부대가 뭔가 하면 전문 국제 금융 절취하는 이 부대이고요. 91부대는 뭐 하는가? 핵이나 미사일. 아까 말했던 비대칭 전력을 북한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첨단의 기술을 훔쳐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팀에 대해서 한 이야기인데 아까 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라자루스, 그다음 뭐 김숙희, 안다리엘,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게 추적하는 그 수사기관들에서 붙인 이름이고 북한의 명칭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란봉 팀. 그러니까 을밀대 이래서 북한의 어떤 지명이나 특수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정겨운 이름으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밖에서 이제 북한 해킹 그룹의 이름을 붙인 거고 그 안에는 이렇게 정겨운 이름들. 지명으로. 모란봉, 을밀대를 쓴다는 게 상 흥미로운데 그때 아마 이제 김은광 선생님이 북한 내부에서 USB를 하나 받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이제 북한 해커 그룹의 어떤 규모 조직도가 담겨 있는 USB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걸 딱 컴퓨터에 껴봤는데 웬 중국의 명산 그림이 딱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코드명을 입력했더니 북한 해커 애들이 숨겨놨던 이 조직도가 딱 노출이 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받으셨다고 해요. 이제 그게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수법은 스테가노스, 그러니까 숨겨놓다라는 이 그리스어와 그래피라고 해서 이제 글씨를 쓰다, 그래서 숨겨 써다라는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같은 복잡한, 그러니까 추상적인 그림 속에 뭔가 실제 원하는 조직도나 그래픽을 숨겨놓거나 그런 방식인데 제가 간첩단 취재를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 검거된 간첩단이 스테가노그래피를 통해서 북한한테 지령을 받은 지령문을 제가 입수한 적이 있어요. 아직도 간첩단이 잡혀요? 잡혀요. 엊그저께 잡혔고 지금 재판 중이에요. 활동은 해요? 활동 그리고 안 할 텐데. 1심, 2심에서도 최근에 징역 5년, 10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국내 간첩단이 북한으로부터 최근에 받은 지령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했는데 우리 국정원 정보당국 그 관계자가 저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지령문이야? 봤는데 당최 의미 없는 말이 쭉 써 있는 거예요. 성킴 안경은 까매, 진중권 교수님은 뭐 머리가 곱슬이야, 쭉 의미 없는 말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당최 뭡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북한의 그 지령문이 숨겨져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독한 지령문을 딱 보여줬어요. 근데 해독한 지령문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 북한 공작원과 몇 시에 접촉을 하고 그때 새롭게 포섭했다라는 사람 누굴 데려오라. 전혀 다른 말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그 글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기술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독합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령문을 이메일을 통해서 의미 없는 걸 받고 스테가노그래피 해독 프로그램을 USB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USB를 꽂고 북한이 보낸 이메일이나 북한이 보낸 유튜브 사이트 댓글 이런 거를 긁어서 넣으면 이 USB에 담겨있는 스테가노그래피 해독 프로그램은 진짜 지령문이 빵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 있는 국내 간첩은 북한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걔들은 어떻게 보고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누구를 포섭했고 우리가 소속돼 있는 단체에 며칠 뒤에 큰 회합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보고문을 해요. 그리고 그걸 USB에 담겨있는 스테가노그래피 프로그램을 통해서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의미 없는 텍스트가 쭉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 사이 마루 갈도록 하나님의 보사 우리나라 하나세. 그럼 이걸 약속된 이메일로 보내도 제3자나 아니면 정보기관이 언뜻 봤을 땐 그냥 일반적인 이메일이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정보국 기관이 이메일을 통해서 스테가노그래피로 암호화된 지령문을 주고받는 건 우리가 다 잡아내요. 왜냐하면 우리 국정원에는 이런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해커들이 되게 많거든요. 누적된 데이터베이스도 많고 김문강 선생님 같은 분들이 탈북해서 우리에게 제공해둔 정보도 있고 우리나라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돈 주고 개발한 장비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북한 간첩단이 어떻게 이걸 쓰냐면 일본 야마하 오토바이 사용 설명 영상 댓글창을 북한하고 국내에 있는 간첩단이 이 암호화된 소통 매체로 사용했던 게 실제 검거돼서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로 인정받았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북한 해킹이 돈 빼오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암약하고 있는 간첩단들이 아직도 있고 아직 재판 중인 사건도 있고 제가 아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비밀 지하 조직도 많아요. 이렇게 국내에 있는 간첩단을 운용하는데도 해커들을 북한은 활용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왜 공공기관까지도 이제 해킹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개인 정보까지 이제 빼내간다 이런 뉴스를 이제 저희들도 접하게 되거든요. 교수님 입장에서 그런 뉴스들 중에서 가장 좀 충격적이었다. 이건 좀 내가 좀 생각이 많아진다. 이런 뉴스가 있었다면 어떤 뉴스일까요? 한국 수력 원자력의 애겹 상태에서 인터넷과 이제 연결되지 않는 이런 서버가 공격당하는 거 보고 야, 저게 공격당하는 거 막지 못하면 얼마나 큰 참화를 입을지 소름이 돋쳤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관리하는 한국 수력 원자력의 내부 인터넷망이 해킹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원전 해킹이 북한의 해킹 조직 이른바 팀수키와 연계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때 상황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거나 기업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라 국가급 사이버 인프라 공격이 가능하다는 전조를 우리에게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고 원전 설계도, 제어 시스템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해킹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모두 놀랐는데 그때 배후로 지목되었던 것은 북한 정찰 총국의 121국 소속 해커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수원이 뚫렸다는 것은 한국의 핵심 인프라도 같이 뚫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좀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KTX 철도망에 산업 제어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이 해킹이 되면 충돌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항공교통의 항로 자동 설정 시스템이 만약에 교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 못 해본 게 있는데 댐의 수문, 수도, 전력망 원격 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해킹이 되면 물바다도 그냥 과언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수원 해킹 이후에 국내 발전소, 공항, 금융기관이 모의 침투 테스트를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 국내 기반망의 상당수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어떡해. 무슨 소리냐면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전 국민이 디지털 인질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능한 얘기예요?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실제 사례로는 예전에 미국에서 스톡스넷이라는 바이러스를 뿌린 적이 한 번 있는데 이거를 이란 그 원자력 발전소에 뿌렸어요. 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원심 분리기 수천 대가 파괴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뭐 발전소라든가 이 전력을 생산하는 곳을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블랙아웃, 정전을 만드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북한은 마땅한 돈벌이 수단이 없고 지금 해킹이라는 게 가장 좋은 손쉽게 돈 버는 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간곡한 당부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사이버 우리 전력이 많지 않아요. 북한이 이제 거의 한 8,400명? 그러니까 이제 곧 이 10,000명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원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공격자보다 3배의 어떤 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3배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역전한다라고 하면 못 맞는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전력을 좀 제대로 키워야 되고 그리고 이 하이텍 해커와 같은 이렇게 민간의 어떤 뛰어난 능력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서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올바른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 엄청난 기능들을 활용하도록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휴일 중에서 단 하루라도 사이버 보안의 날을 좀 만들어서 휴식하면서 내 컴퓨터를 좀 이렇게 뭐냐면 좀 백업 좀 시키고 뭐가 있는지 좀 보기도 하고 봉사자들이 가서 좀 의심되면 다 뒤져서 제대로 북한이 좀비 PC가 되지 않았는지 여기 아마 나 담보하는데 여기 분들 중에서 적어도 1명 이상의 컴퓨터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북한하고 나가 같이 쓰는 이런 좀비 PC를 돌릴 거예요. 모릅니다 진짜로. 난 확신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날을 사이버 민방위 날로 부르고 민방위 싶어요. 날. 사이버 민방위 날. 뭔가 사이렌 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억세게 공간. 그러니까 정말 IT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뭐냐면 이게 다운돼 버리면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다. 생활이 가능합니까? 못하죠. 너무 답답하죠. 근데 북한은 대규모 네트워크를 공격한다기보다는 이제 사람, 이 허술한 이 허점을 주로 공격을 해왔어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도인가 그 농협 전산망 다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농협 네트워크를 직접 공격한 게 아니라 농협의 협력 직원의 노트북을 9개월 동안 그 좀비 PC로 만들어 놓고 이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농협 전산망에 들어간 다음에 전산망을 다운시켜 가지고 이제 구석기 시대로 만든 거거든요. 예전에 민방위 훈련이 이제 매달 15일이었잖아요. 15일 하루만큼이라도 백신 깔고 프로그램 지웠다가 다시 깔고 또 비밀번호 바꾸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다 비밀번호를 바꾸는 사이버 민방위 날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좋네요. 정말 그런 인재들, 천재들이 만약에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 지금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김정은 직접 오더를 내린 거예요. 중앙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을 털라. 그것도 1조 원을 털라. 그럼 장군님의 오더를 수행하려면 나 작전을 짜야죠. 그럼 어떻게 작전을 짜냐? 방글라데시에 가지도 않고 돈을 빼내는 작전을 세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계. 위장 취업을 하라. 그래서 위장 취업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이력서를 보냅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직원들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냅니다. 2015년 새해에 구직 메일이 띠링띠링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준비생인데 귀사에 꼭 취직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다운로드 링크까지 첨부해요. 진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거다 그러면 안 열겠지만 정확히 방글라데시 우리 은행이고 내가 인사팀인데 맞아요. 쭉 아주 멋지게 글 쓴 다음에 저 채용해 주십시오 하면 열어볼 것 같아요. 다운로드 링크를 딱 눌렀는데 알고 봤더니 이 이력서 이메일은 북한 해커들이 만든 가짜 이력서였습니다. 그럼 노출됐네. 가짜 구직서였어요. 자, 링크를 클릭하는 바람에 방글라데시 은행 컴퓨터가 스파이웨어가 걸려.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아이고. 결국에 북한 해커들이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메인 시스템에 서버에 무혈 입성을 합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하는 일을 투명하게 북한 해커들이 다 들여다봐요. 무려 방글라데시에 이 사람들은 가보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나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무려 1년 동안 아주 참을성 있게 기다렸죠. 은행의 모든 정보들을 갖다 속속들이 알았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뭘 알아내냐면은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1조 원에 달하는 돈을 뉴욕은행에다 보관해 온 거예요. 와. 본격적인 절도 행각은 2016년 2월 4일 목요일
밤 8시 36분이었습니다. 이 1조 원을 뉴욕은행에서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는 데 성공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메일 그러니까 첨부 눌러서 감염되고 곧바로 이게 시작된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1년 동안을 그 바이러스 안에 들어간 다음에 얘는 그냥 꼼지락꼼지락 이거 찾아보고 있는 거야? 1년 동안 그런 북한 해커들은 놀았냐? 그러니까. 아니죠. 일단은 어느 계좌에 돈이 가장 많이 입금이 돼 있나 이거를 파악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어떻게 이제 빼내냐 이걸 또 파악을 해요. 이게 이제 1년이 걸린 거예요. 프린터를 고장 내자. 진짜 너무 똑같아. 프린터가 고장난 날이 언제냐면 2016년 2월 4일 목요일 저녁이에요. 그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해 이게. 왜냐면 방글라데시는 금, 토, 이틀이 휴일이에요. 일요일은 출근해요. 그 이슬람권 국가들이 의외로 금, 토가 휴일인 날이 많아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알제리, 아프가니스탄 다 금, 토가 이제 그 휴일이에요. 일요일은 출근해요. 자, 그 목요일 저녁에 고장이 났어요. 근데 당연히 직원들은 다 퇴근했겠지요. 금요일 금표니까. 고장이 난 것을 파악한 게 언제냐면 2016년 2월 5일 금요일 8시 45분 당직을 섰던 직원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당직을 섰던 주말에. 일단 꺼져 있잖아 지금요. 그래서 켰어요 아침에. 딱 키니까 윙직 해서 뭔가 종이가 하나가 나와. What is this? 해서 봤더니 약간이 아니라 엄청 충격적인 그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글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해서 우리도 지금 한국은행이거든요. 근데 뉴욕은행 그 지점이죠. 거기에 이체를 해놨던 수십억 달러의 이 금액이 한꺼번에 인출하겠다라는 그 신고가 방글라데시 은행으로부터 들어왔다. 그 문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프린터로? 프린터로. 그러면 왜 이제 프린터를 썼냐? 방글라데시는 지금 아직까지도 이 전산 시스템을 그냥 전산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종이 문서화해가지고 다 보관을 해놓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그 이제 그 목요일 저녁에 만약 해킹해가지고 돈이 빠져나갔다고 하면은 만약 프린터가 정상 작동을 했다고 하면 지금 뭔가 누군가 해커가 지금 인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딱 그 고장을 내놓은 거예요. 야, 치밀하다. 이게 오히려 해커들한테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고심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돼버린 게 그냥 디지털로만 입출금 내역이 보관이 되면은 해커가 그냥 그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프린터는 그냥 우리 사무실에 널려 있는 프린터가 아니라 보안이 되어 있는 방 안에 프린터가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고액의 입출금 내역이 계속 프린트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여기서 정말 그 지금 이 해커들이 정말 머리를 잘 쓴 게 뭐냐면 정말 시차계산 정확하게 했어요. 목요일 저녁에 고장 냈어 프린터를. 그래서 지금 해커들이 지금 돈을 인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몰랐던 거예요. 뭔가 엄청나게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토요일 저녁에 한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토요일 저녁에 방글라데시에서 파악을 했어. 그래서 뉴욕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뉴욕은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시차. 휴일이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 근무 시간 외에 일 안 해 또.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뉴욕에. 일요일 저녁은 또 뉴욕은 일요일 아침이에요. 또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결국에는 월요일까지 가가지고 3일을 그냥 날려버려요. 돈은 이미 넘어가 버려. 돈은 이미 다 빠져나가서. 이야. 자, 무사히 1조를 훔치는 데 성공한 북한의 최정예 해커들. 이제 이 돈을 김정은의 비밀 금고에 넣는 일.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송금과 세탁이 필요한 거죠. 보통 영화 속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돈을 뿌리면서 막 화려하게 막 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무사히 김정은의 지령을 수행한 북한의 해커들. 별 어려움 없이 제3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데 성공을 했죠.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김정은의 칭찬을 받으면서 상을 받는 일만 남았는데 너무 안일했던 탓일까요? 딱 한 가지 실수가 이들의 발목을 잡고 맙니다. 그게 뭘까요? 실수? 뭐지? 주피터? 목성? 이 주피터 하면 뭐 행성 이름이에요? 북한 해커들이 제3국으로 돈을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3국의 수백 개의 은행 지점 중에서 해커들이 돈을 보낸 은행이 주피터 스트리트라는 곳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주피터라는 이름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선박의 이름과 동일했던 거예요. 그보다 뜬 거지. 에러가 뜬 거지. 그러니까 뉴욕은행에서 서버에 주피터라고 딱 입력을 해보니까 자동으로 이체 정지가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제재 근데 기업이야. 북한 해커들이 이걸 갖다 사전에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조 원 중에서 그 9천억 원이 이 이체 정지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의 손에는 그냥 거의 10분의 1, 1,000억만 남게 되죠. 1,000억이면 어디야? 북한의 해커들이 북한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뭐 러시아에도 있고 동남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왜냐하면 해커의 그 특성상 그 위치 이런 것들 때문인지 네, IP가 또 널려 있어야 IP가 널려 있어야 되니까. 제가 그 기무사 안에 있는 그 실시간 디도스 공격 상황실에 들어가 봤어요. 한국 기자 중에서는 아마 제가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국방부 출입할 때였는데 네네. 기무사로 들어가요. 기무사 안에서 지하로 들어가요. 지하 안에 상황실이 있는데 상황실에 우리 스튜디오보다 훨씬 커요. 대형 모니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천장까지 된 큰 대형 모니터가 전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고, 전 세계 지도에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무수히 많은 빨간색 화살표가 쏟아지고 있어요. 나 그거 있다는 거 나 들었어. 제가 진짜 두 눈으로 봤어요. 화살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각 이 분초로 단위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들어오는 디도스 공격의 루트입니다. 그래서 그 기무사에 있는 현재 상황실 안에 있는 상황판, 전자 상황판에 가장 빨갛게 전 세계 지도가 찍혀진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디도스 공격을 실시간으로 해온 나라가 중국이 새빨개요.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새빨개. 북한의 해커의 주 본거지가 중국이다. 그리고 문제는 더 소름 끼친 문제는 이 상황판에 있는 수많은 화살표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게 훨씬 많다. 어머, 무서워. 근데 북한의 해커가 박진혁이랑 이 팀만 있느냐? 그 27명 밥 먹으러 오는 애들 말고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2020년 대한민국 국방 백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이버전을 위한 북한의 해커들이 무려 6,8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고 또 기술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저비용 고효율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빙고. 그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사이버전을 시도하는 국가들이 꽤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흔적이 안 남아. 뭐 일단 검거를 해요. 그러면 빠질 수가 있어. 그건 개인적인 해킹이었다. 배후에 우리 북한이 없었다라고 빠질 수가 있고, 방금 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정말로 이게 저비용 그 고효율적인 공격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스파이 간첩을 보내가지고 K2 흑표 전차에 관련된 무슨 도면을 빼내고 뭐 하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해킹해가지고 그냥 설계 도면 빼내면 끝이에요. 미사일 하나, 전투기 하나가 얼마야? 그러니까 전쟁에서 해커들이 수행하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적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큰 효과를 보는 게 사이버전이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사이버전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러면 그 사이버전 능력이 있냐. 미국의 한 IT 업체가 그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러시아에 의해서 세계 3위 수준이에요. 3위. 미국, 러시아, 중국부터 앞질렀어요. 세계 3위 수준의 사이버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GMP가 그러니까. 3위를 초기. 국내 최고의 최대의 포털 사이트랑 똑같은 위조 사이트를 북한이 뭐야, 똑같잖아요. 두 장의 사진인데 이 중에 하나는 북한이 가짜로 만든 사이트인데요. 또 하나는 실제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두 사진 중에 딱 한 가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 있어요? 자, 어떤 건지 맞춰보시죠. 잠깐만 기다려봐. 차이점이 있다고요, 이게? 맞춰보세요. 두께다.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네이버 포탈.com인데 미치겠다. 이게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만든 네이버 포탈.com을 접속한 사례가 많아요. 텔레그로 들어가니까. 네. 상당히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진화한 거고요. 북한이 그 일반적인 교육을 보면 상용 기술을 잘 안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제일 못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서비스라든가 이런 디자인 이런 거 엄청 부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갔고, 저도 최근에 그런 통신사용 약간 뭐 이런
링크를 받아서 클릭을 했었는데 입력하고 나도 했는데 네, 아이디도 하고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메일 북한에 해킹당했거든요. 메일이 왔어요. 제가 통일부 강사인데 통일부 가로 안에 북한 인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너무 놀랍게 내가 클릭을 할 수밖에 없어서 클릭을 했는데 일본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이상한 게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잘 그거 해킹인지 모르고 있는데 해킹이요? 더 놀란 게 바로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난 그게 더 이상할 거야. 아니 그거 국정원이 깐척 같더라니까. 근데 놀라가지고 아니 그럼 미리 얘기를 해주지 왜 다 내게 그러니까 넘어갔는데. 예, 이거 수사 사이버 수사대래요. 그래갖고 다 바꾸라고 해서 제가 그때 핸드폰 번호 다 바꾸고 볼 때 통일부나 국가안보실 올 때 싹 봅니다. 코드를 갖다 대보면 유니코리아 알파 코리아 .kr이 나와야 되는데 네트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네트가 치든가 컴이 치든가 뭔가 나오면 아 이거는 북한이죠. 피싱 메일이다. 아니면 다 해킹이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 볼 때 커서를 갖다 대봐요. 근데 저는 안 열었거든요. 근데 어느 한 교수가 털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지 몰라요. 이게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안.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야 돼요. 이야. 아는 사람한테 메일이 오잖아요. 근데 첨부 파일이 붙어 있어요. 그럼 꼭 그분한테 전화를 거세요. 먼저. 열기 전에. 평범한 이런 사람들 끝까지 개인정보까지 탐내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뭐 일반인들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유명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 주변은 다 일반인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타고 하나가 뚫리면 그걸 타고 들어갈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신상 정보가 갖고 있으면 사실은 경제적으로 약탈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일단 정보를 확보하게 되면 첫째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걸 통해 가지고 범죄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중요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통로로 이용하거나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2021년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이제 북한 해커들에게 해킹을 당했었단 말이죠. 김숙희가 이제 해킹을 했는데 환자하고 이제 그 직원들 포함해갖고 한두 명도 아니고 3만여 명의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거죠. 그 왜 했겠는가? 아까 논의가 됐듯이 아픈 사람들이 서울대학병원에 많이 가니까 그런 해킹을 통해서 그 병원에 드나드는 정재계 인사들의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해갖고 그 다음에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서울대병원 의료 데이터를 훔치려고 들어왔지 않았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평양의 봉화진료소라는 데서 김정은 건강을 보는데 치료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그 몇만 명치만 들어가면 서울대병원이 몇 년 동안 축적한 의료 데이터가 다 넘어가요. 한 6,800명 정도의 해커를 키워내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정권 올라서면서 김정은의 자금은 다 해커들이 거의 다 갖다 주는 건데 2013년에 김정은이 뭐라 그러냐면 이 해커들을 만능 보검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터넷이 섬 끝에까지 인터넷이 되니까 이건 우리의 먹잇감이다. 모든 것이 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아버지 시대처럼 국지 도발을 할 시대가 아니다. 간첩 파견해서 뭐예요? 나무 위키에다 부대 이름만 찍으면 인터넷이 간첩이에요. 다 나와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을 안전 가옥인 북한에다가 단동 중국 쪽에다가 앉혀놓고 해킹을 시키는 거죠. 김정은이가 이거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네들이 번 돈의 10%를 주겠다. 건대요. 그러니까 너가 6만 달러를 벌었으면 6천 달러를 넣어준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통 한 10명씩 나가서 집단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24시간, 12시간씩 교대로 그냥 계속 자판기만 두들기면서 사람들 열심히 사는구나.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제발 잠 좀 자라. 그냥 잠도 안 자고. 잠도 안 자고. 이것만 하는 거. 아니 근데 진짜 이 해커 부대의 임무가 이제 원하는 이 정보를 훔치는 걸로도 이제 모자라서 이제 엄청난 액수까지 이렇게 훔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이제 지난 5년간 해킹 부대를 통해 가지고 훔친 암호화폐 액수가 30억 달러. 와, 3조 원이요? 3조 8천억. 약 4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쓰는구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길이 상당 부분 차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유일하게 남은 외화 획득 원천이 바로 여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블록체인 기술이 최고라며. 뭐 해킹 안 하면 다 되네. 왜냐하면 코인 거래소들이 있는데 이 코인 거래소가 상당수 많은 국가들에서 이 정식 은행처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 사이트들은 많은 보안에 굉장히 방어문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코인 중개업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은행 같은 역할을 하지만 북한이 손쉽게 해킹할 수 있는 거죠.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하루에만 엄청난 양의 코인이 거래되는데 그 코인이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때의 추적이 힘들지 거래되는 코인을 훔쳐만 놓으면 오히려 북한이 훔쳐를 가도 이게 추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북한이 2016년도에 방글라데시 은행을 털어요. 왜 방글라데시 은행일까요? 3세계 나라들일수록 투자를 많이 못해요. 은행 방화복에.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중앙은행을 털어서 거의 1조를 훔쳐갔어요. 2016년. 아, 그 어려운 나라에서?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정말 그런 얘기를 한다잖아요. 정말 우리 못 살고 어려운데 왜 우리 거를 와서 훔쳐가느냐. 근데 그게 3세계 나라들이 방화벽이 약하고 거기 보안에 취약하니까 얘네들은 혁명 자금을 못 넣는 전사들 아니에요. 워리어들이에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그냥 쉬운데 그러면 그게 방글라데시건 가나건 시에라레온을 들어가서 털어오는 거야. 근데 그 이후에 결론이 어떻게 됐냐? 북한이 1조를 털기까지 했는데 이게 오타를 해서 중간에 또 몇백억. 또 카지노에서 돈 세탁하러 갔는데 중국인한테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1조 중에서 북한이 챙긴 게 460억 정도밖에 못 챙겼어요. 완전히 다행이다 그래도. 솔직히 저는 조금 우려스러워요. 이게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고도로 정보기술이 발달돼 있지만 북한의 해킹 공격에는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그렇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한 영화를 보면 이 해커들이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중요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숨기고 싶은 은밀한 사생활을 손쉽게 해킹으로 빼내서 이 사람에게 협박을 해서 이 사람을 테러나 범죄에 악용하는 거죠. 그러면 범죄 집단은 본인의 정체를 숨긴 채 불특정 다수를 조종하는 극단적인 범죄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실제 북한의 해커와 해킹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면 뭔가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뭔가 대책이 있지 않나요? 우리도 이제 그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6월에 우리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하고 미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 NSC가 이제 글로벌 이런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위 운영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고위 운영 그룹 SSG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뭐냐? 북한 핵 개발하는데 주요 자금원이 되고 있는 불법 가상 자산 탈취하는 것을 차단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각종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그런 걸 목적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인증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제로 트러스트라 그러는 정책을 이제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암호 체계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